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부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변화를요, 크게 둘로 나눠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눠 그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48쪽을 펴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과학은요,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특히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고 왜 변하는지를 연구하면요, 앞으로 자연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변화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물리 변화고요, 두 번째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크기, 상태만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맛, 냄새, 촉감 등등등의 겉보기 성질뿐만 아니라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등등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컵이 깨지기 전과 깨진 후나 컵을 이루고 있는 유리라는 성분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컵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어서 구름을 만들 때도요, 수증기나 물방울이나 물이라는 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위가 쪼개지기 전이나 쪼개진 후나 바위를 이루고 있는 성분도 변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찌그러지기 전이나 찌그러진 이후나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성분인 철이라든지 플라스틱 등등등 그런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요, 종이를 오리게 되면 종이의 모양은 변하지만 종이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변하지 않죠. 또 풍선을 크게 부풀게 되면요, 크기가 변합니다. 크기는 변하지만 풍선을 이루고 있는 고무라는 재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프탈렌을 가만 놔두면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나프탈렌이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도 나프탈렌이란 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탕이 물에 녹기 전이나 녹은 후나 설탕이나 물, 이 둘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에 소금이나 설탕이랑 녹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향수 냄새가 방 한 구석에 향수를 뿌리면 이 향수 냄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죠. 이게 분자 운동을 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산되는 동안에도 향수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물리 변화는요, 모양, 크기, 상태가 변하든지 아니면 용해, 확산 등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성분들, 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크기가 변할 때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원자인가요? 분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분자입니다. 이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지만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얼음이 있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얼음은 고체이고 물은 액체죠. 상태가 변화하는 이러한 과정은 물리 변화인데요. 이때 이 얼음과 물을 크게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이 작은 알갱이들, 이것들이 다 물 분자인데요. 물 분자를 보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 분자들이요, 육각형으로 배열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얼음이 물로 변하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알갱이, 분자, 이 알갱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간격이 변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불규칙해졌지요. 이렇게 각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는 변하지 않지만 분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상태에서 불규칙한 상태로 변하면서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요. 철로 만들어진 머리핀이 있을 때 머리핀을 구부리기 전이나 구부린 후나 모양이 변하는 거죠. 모양이 변하더라도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으면 우리가 혼합물을 만들 수가 있죠. 혼합물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나 그 속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설탕을 물에 녹이기 전에도요. 단맛을 내지요. 물에 녹인다고 해서 단맛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설탕을 물에 녹이기 전이나 녹인 후나 단맛이라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살짝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3쪽 3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위의 여러 현상들이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은 유지되고 원자의 배열이 유지된다는 건 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는 변화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즉 물리 변화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 우리가 기억했었죠. 그럼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물이 끓는다. 물이 끓으면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 물의 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 맞고요. 그다음 니은 달걀을 삶는다. 달걀을 삶으면 달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성질이 변합니다. 변성이 되죠. 그래서 색깔도 달라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딱딱하게 굳게 되죠. 단백질 변성이 됩니다. 성질이 즉 변한다는 뜻이죠. 다음 디귿 잉크가 확산된다. 확산되는 동안에는 잉크 분자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도 물리 변화에 해당하고요. 자전거 바퀴에 녹이 쓴다. 철은 자석에 달라붙지만요. 철이 녹슬어서 만들어진 산화철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즉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 틀리고요.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긴다. 그냥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몸에 좋겠지만 상한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죠. 왜 그런가요? 즉 우유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한 과정이고요. 마지막 상처가 난 곳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기포가 생긴다.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죠. 그 기포의 성분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가만 놔둬도요. 물과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과산화수소랑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 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리 변화는 모양, 크기, 상태는 변하지만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화학 변화는요. 어떤 물질의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두 수용액, 녹아있는 두 수용액을 딱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이런 앙금이 생기는 과정. 이것은 섞기 전과 섞은 후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나 우리가 김장김치를 지금 막 해서 만들었을 때 먹어보면 풋풋한 싱그러운 맛이 나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날수록 새콤한 맛이 납니다. 즉 맛이라는 성질이 변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화학 변화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게 되면 뽀글뽀글 산소라는 기체가 나오죠. 그때 나오는 산소라는 기체는 과산화수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입니다. 또 우리가 불꽃놀이를 할 때는요,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화약이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내고 알록달록한 이런 무늬를 내게 되죠. 즉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요,
종이가 타는 것처럼 열과 빛을 내면서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연소의 과정이나 철이 녹쓰는 것처럼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 그리고 음식물이 익으면서 색과 냄새가 변하는데 사람한테 이로운 정도로 변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발효가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다 했을 때는 부패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 그리고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 그리고 만든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 과정, 이러한 과정들은 화학 변화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화학 변화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화학 변화는요,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 변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뭔가요? 성질을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분자이지요. 분자가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 겁니다. 그럼 분자는 왜 변했을까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더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질 때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원자들의 배열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면 물이 되고 이렇게 배열되면 과산화수소가 되고 이러한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록놀이를 할 때요. 블록을 쌓아서 공룡을 만들었다가 그때 그 공룡을 다시 공룡 속에 들어있는 블록을 다 해체해서 집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는 동안 이 블록이라는 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원자를 이 블록에 비유한다면 이 블록을 쌓아서 만들어진 이 공룡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는 것은 분자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화학 변화는요, 빛이나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색이 변하기도 하고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이나 냄새 등등이 변하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철가루와 황가루를 단순히 섞었다면 혼합물이겠죠. 그런데 이 둘을 가열을 하면요. 철가루와 황가루가 단단하게 딱 결합을 해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황화철은요. 절대 자석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철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 상하게 되면 맛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죠. 맛과 냄새라는 성질이 달라지죠. 그 음식을 이루고 있었던 성분들이 다른 물질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화학 반응 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11강에서 따로 할 건데요. 지금은 간단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은 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재료가 되는 이러한 수소와 산소 같은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반응물이 앞으로 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화살표는 화학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물을 우리가 생성된 물질, 생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수소와 산소를 잔뜩 집어넣고 반응을 진행시킬수록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요.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을 도대체 왜 이용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점점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불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위험한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점점 없애기 위해서도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금속 나트륨과 염소가 있네요.
금속 나트륨은요,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금속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도 벤젠 속에다 넣어놔야 돼요. 이를 꺼내자마자 바로 공기 중에서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트륨이라는 이 금속은요, 탁구공만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만한 그 나트륨을 물에다 집어 넣으면요, 갑자기 물기둥이 솟아오를 정도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우리가 나트륨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염소 기체가 있는데요, 이 노르스름한 색깔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기체가 있는데 이거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유독한 기체입니다. 이 염소 속에요, 빨간색 장미를 집어 넣으면요, 삽시간에 백장미가 됩니다. 표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유독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위험하고 유독한 물질인데 이 둘을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하얀색 고체가 만들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 고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소금의 주 성분인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요, 반응 전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왼쪽은요, 화학 변화의 예로 메테인을 태우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물리 변화의 예로 드라이 아이스를 승화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메테인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메테인이 도시가스의 주 원료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메테인은요, 가운데 탄소 하나가 있고요. 이 주변에 수소가 4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이 메테인을 태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하나 있죠.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여기 있네요. 산소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메테인과 산소가 빠르게 결합하는데요. 결합할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분자 속에 들어있었던 이 많은 결합들을 끊어내야 새롭게 원자들이 다시 재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이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재배열되면요, 메테인 속에 들어있었던 이 탄소랑 산소가 결합해서요, 여기 들어있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붙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메테인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결합한 이러한 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이 분자 하나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하나 이 분자 속에 들어있었던 결합이 모두 끊어져서 원자들이 재배열되어서 반응했었던 물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요, 주의할 점은 각 분자를 이루고 있었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이렇게 금을 쫙 그어놨는데요, 이 왼쪽은 반응하기 전의 물질이에요. 이 반응하기 전 물질을 뜯어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금을 그은 이 윗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그 물질들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물리 변화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드라이 아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녹지 말라고 넣어주는 그 고체 덩어리, 얼음같이 생긴 그 고체가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를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은 뭘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변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크게 살펴볼게요. 지금 드라이 아이스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오밀조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를 꺼내면 주변이 따뜻해지면서 상태가 기체로 바뀌죠. 그럼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라는 이 분자는 변하지 않고요, 단지 아까는 고체였을 때 분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빽빽했죠. 지금은 분자 사이 거리가 넓어지고 불규칙한 상태로 변합니다. 즉,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요, 이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도 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었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53쪽입니다. 다음 물질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지금 종이를 예쁘게 자르고 있네요. 모양을 변화시키지만 종이라는 물질은 변하지 않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나를 볼까요? 풋풋한 맛의 김치가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어서 맛이 새콤하게 변하죠. 맛이라는 성질이 변한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살펴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한 것은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이지요. 다음 3번. 나는 물질의 상태만 변한 것이다. 상태 변화는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죠. 화학 변화가 아니죠. 따라서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까요? 나무가 타는 것은 나와 같은 변화이다. 나무, 종이와 같은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며 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연소라고 했죠. 연소의 과정을 거치면요. 나무는 전혀 성질이 다른 재나 수증기나 물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4번 나무가 타는 것은 화학 변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는 모두 물질이 처음과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였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는 의미죠. 이 중 가랑 나 중에서는 나만 성질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화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자체에서 느낌이 이제 확 오죠. 뭔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한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모형에서 보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 두 물질이 한 덩어리에 A, B라는 새로운 물질로 떡하게 결합한 거. 이러한 과정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A, B라는 물질은요. A랑은 전혀 다른, B랑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A, B라는 물질은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화합물은 화합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철과 황이 있습니다. 철가루, 황가루를 둘이 섞은 다음에 굉장히 뜨겁게 가열을 하면요. 이 둘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한 덩어리에 황화철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황화철은 철과는 다르게 자석에 붙지 않고요. 철에 염산을 뿌리면 수소가 발생하지만 황화철에는 염산을 뿌리면 황화수소라는 달걀 썩은 내 나는 그런 기체가 만들어져요. 즉, 이 물질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되는 거죠. 다음, 구리, 붉은색을 띠는 이 구리랑 산소를 가열을 하면요. 구리가 산소 덕분에 타게 돼요. 그래서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구리라는 물질은 산소 하나에 구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구리와 산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산화구리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죠. 구리는 붉은색을 띠지만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화합의 정반대 과정을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데요. 쪼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한 종류였던 물질이 2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보면요. AB라는 화합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열이나 전기나 뭐 촉매 같은 걸 이용해서 둘로 쩍 하고 가른 거죠. 근데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은요. 열, 전기, 또는 촉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해 방법을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중에서 열분해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실험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시험관 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죠. 그럼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빵이 막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달고나 만들어 봤나요? 설탕을 이렇게 샥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젓가락 끝에 소다라는 물질 살짝 찍어서 넣어놓으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쌉싸름한, 달콤 쌉싸름한 맛을 내는데요. 그때 넣는 소다라는 물질, 그것의 주성분이 바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열을 받으면 굉장히 쉽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산소 나트륨이 쪼개지면요,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 세 가지의 물질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관 안에 지금 탄산소 나트륨이 들어있었는데 얘가 가열되면 만들어진 탄산 나트륨은 그대로 요 속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지금 이 시험관에서부터 이렇게 옆에 유리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이산화탄소는 이 길로 빠져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는요, 시험관 벽에 붙어서 물방울로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석회수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요, 이 시험관 안쪽에 쫙 갖다 댔을 때 그 종이가 붉게 변하면 수증기 또는 물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 시험관에서 나오는 요 기체를 나오는 길을 쭉 연결해가지고 석회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통과를 시키면요,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여기서 나오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까지 우리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 열 말고 촉매를 이용한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촉매라는 물질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은 반응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물질이 조금 더 빨리 혹은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반응을 좀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정촉매라는 그런 물질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서 이용하죠? 소독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소독약은 가만히 놔둬도요, 물과 산소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때 이 쪼개지는 속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때요, 이산화망가니즈라든지 아니면 상처 부위에 우리가 이 과산화수소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상처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균들의 세포막이 터지면요, 그 속에 들어있었던 물질들이 촉매의 역할을 해서요, 갑자기 과산화수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 때문에 상처 부위가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나는 거죠. 이처럼 과산화수소가 촉매의 도움을 받아서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되는 이러한 과정을 촉매 분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전기 분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열을 주거나 촉매를 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쪼갤 수 없는 경우는요, 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물이 나와 있네요. 물 속에는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인데요. 이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찌르르 흘려주면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장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장치 중에서 이쪽은 플러스 극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인데요. 이 물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해질을 약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찌리링 흘려주면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물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가 만들어진 요 양은요, 수소가 만들어진 양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물이 분해가 되면요. 수소가 산소보다 2배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 정도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치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반응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모형 한번 볼게요. 지금 AB라는 물질이 있었고요. 여기에 C라는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A와 C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C가 A의 자리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C와 B가 결합을 하고 A는 솔로로 남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금속이 석출되는 반응에서 이런 치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에 질산은 수용액이 있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구리라는 금속을 넣어주었어요. 구리는 원자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런 구리라는 금속을 딱 넣어주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은 이온과 새로 들어온 금속 구리가 서로 경쟁을 해요.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 구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구리가 이온으로 변해서 구리는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요. 이때 질산 이온은 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구경하는 이온이니까요. 그리고 이 진은은 다시 금속으로 석출이 됩니다. 금속으로 석출이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요. 투명했던 용액이 푸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투명했던 용액에는 은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었는데 이 두 이온은 색을 띠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리가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구리와 질산 이온이 수용액 속에 남게 되는데 이때 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요. 그래서 점점점 구리가 녹아 들어갈수록 용액의 색은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이 이온이었었는데 금속으로 석출되죠. 여러분들 금속 은 색깔이 어떤지 한번 관찰한 적 있나요? 백색이고 그리고 은백색의 광택을 내는 물질이죠. 따라서 이 은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구리선 표면이 흰색의 은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복분해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분해라는 말은요. 분해가 중복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두 종류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을 바꿔서 새로운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 모형을 보면요. AB라는 화합물이 있었고 CD라는 화합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A와 D가 결합을 하고 B와 C가 결합을 해서 AD, CB라는 기존의 반응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성물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복분해 과정이라고 해요. 이러한 복분해 과정은요. 앙금을 만드는 반응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용액이 있는데요. 이 두 용액을 섞으면요. 각각의 이온들이 이렇게 쪼개져서요. 여기에 있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결합해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침전물을 만들고요. 나머지 이온들은 수용액에 녹아서 구경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4가지의 화학 반응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것을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4쪽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가루, 황가루, 철가루와 황가루의 혼합물 그리고 황화철이 들어있는 시험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볼까요? 1번 자석에 끌려오는 시험관은 A, C, D이다. 자석에 끌려오는 물질은 철이죠. 철이 들어있는 것을 다 골라내면 됩니다. 그럼 철이 들어있는 것은요. A 그리고 C에도 들어있죠. 황과 철이 섞여 있긴 하지만 철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죠. 혼합되는 과정은 물리변화이죠. 그래서 A와 C는 자석에 끌리지만 황화철이 되었을 때에는 이건 철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져요. 자석에 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석에 끌려오는 시험관은 A, C가 되겠습니다.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C와 D 시험관 속 물질은 서로 같은 물질이다.
C에는 황과 철이 섞여 있고요. 이때는 황의 성질, 철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황화철은요. 철과는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이에요. 화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2번 틀립니다. 다음, 염산을 넣으면 A 시험관에서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염산을 넣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철에 염산을 뿌리면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용액이죠. 그럼 이 둘이 반응을 하면요.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쫙 하고 갈라져서 염화이온과 철이 결합하여 염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황화철에 똑같이 염산을 집어넣으면요. 이때는 염산은 염화수소랑 같죠. 이때는요. 이 속에 들어있는 황화철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이렇게 갈라져서 새로 결합을 하는데 염화철과 나머지 물질은 뭘까요? 나머지 물질 둘이 결합해서 황화수소라는 기체를 만듭니다. 똑같은 염산을 뿌려주었는데 철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고 황화철에서는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나오죠. 수소는 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지만 황화수소는 불에 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굉장히 지독한 기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3번을 볼게요. 염산을 넣으면 A 시험관에서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A 시험관은 철이 들어있네요. 여기에 염산을 뿌리면 수소 기체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만 철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C에도 철이 들어있죠. 따라서 A와 C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 틀립니다. 다음 4번 볼까요? C에 염산을 넣으면 달걀 썩는 냄새의 기체가 난다. 지금 C 속에는 황과 철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염산을 넣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철과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가 만들어지죠. 수소는 달걀 썩은 냄새 나지 않죠. 냄새가 없습니다. 4번 틀리고요. 5번 C 시험관을 가열하면 철과 황이 화합하여 황화철이 생성된다. 지금 C 시험관은 황과 철이 섞여 있어요. 근데 가열을 하면요. 이 둘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옆에 있는 물질처럼 황화철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54쪽 8번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을 시험관에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가열을 한 후 생성되는 물질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산, 수소, 나트륨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열을 주면 어떠한 물질로 쪼개졌었죠? 탄산, 나트륨, 또 물도 만들어졌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이산화탄소 덕분에요.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달고나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비커에 담긴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제 가열을 하면 여기에서 세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 시험관 밖으로 유리관을 타고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랑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만들죠. 따라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볼까요? 반응 후 시험관에는 탄산나트륨이 남아있다. 반응하고 나면요, 이 시험관 안에는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맞죠? 다음 3번 볼까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과 수소, 나트륨으로 분해된다? 아니죠. 탄산, 나트륨, 물,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3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만 뒤에 보기도 살펴볼까요? 4번.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베이킹 파우더 속에 탄산소 나트륨이 들어있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4번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반응 후 시험관 입구에서 생성된 물질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이것은 물을 검출할 때 쓰는 물질이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이 종이를 갖다 대면 붉게 변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